예. 아유, 경향신문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정말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문이거든요. 네. 아니, 빈말이 아닙니다. 네. 제가 트위터에 이렇게 마크를 해놓고 항상 주요 기사들을 많이 읽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경향신문은 이런 노동이나 인권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진보적인 저는 그런 신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사랑이라는 굉장히 소프트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저 정말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좀 고민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영화를 이제 영화 평론가니까 제 이름 그 심영섭이 가짜 이름이에요. 그게 심리학과 영화를 두루 섭렵했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별게 다 있어.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제 이름 문자를 들어보시면 이게 심리학과 영화가 좀 약간 짬뽕이 돼가지고 뭐 무슨 퓨전 장르인가 보다. 뭐 일하는 게. 예, 그런 거 금방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영화를 쭉 보면서 사랑 다룬 영화가 뭐가 있지? 근데 이런 영화들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야, 영화 평론가인 내가 봐도 참 사랑 안에는 계절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연애 영화죠. 사랑 영화 중에 봄날은 간다는 영화가 있는데 뭐 그런 거. 그다음에 500일의 썸머.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가을 동화, 겨울 연가 이런 거 다 계절이거든요. 사랑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계절 얘기를 많이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요 사랑 안에 뭔가 계절의 순환성이 있나 보다. 사랑 안에도. 그러면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고 적어봤더니 이게 김기덕 감독 영화 제목이야.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사랑의 사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사랑에 대해서 그냥 제가 아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그리고 제가 나이가 사실은 이제 8호학번이에요. 그래서, 뭐, 안 믿어지세요? 저희 올해로 50입니다, 제가. 그래서 5반에 이제 들기 시작을 했어요. 제 인생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래도 오래 살았으니까 사랑도 좀 역사가 있겠죠. 그래서 제 자신의 이제 사랑의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결혼은 한 지는 이제 15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 무슨 첫사랑도 하고, 이제 첫사랑은 야구 선수였습니다.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포수고, 제 첫사랑은 투수였어요. 굉장히 좀 성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그래도 던지고 받고 뭐 그런 거, 그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사랑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또 열렬한 사랑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뭐든지 좀 하면 너무 열심히 하는 통에 슬프게도 이제 같이 유학을 가고 결혼도 약속한 그런 남자도 있었는데 결핵을 알았어요. 제가 결핵을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떠나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별칭을 우리가 첫사랑은 뭐 야구라고 하면 두 번째 사랑은 전망 좋은 방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하고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전망 좋은 방인데 저는 이 남자가 전망 좋은 방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도. 내가 놓치는 남자가 어떤 남자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제가 그 남자를 떠나보냈어요. 세상에. 왜냐면 그 남자는 유학을 가야 되는데 저는 결핵을 알았잖아요. 슬프죠. 그래서 뭐 그런 뭐 영화 같은 그런 사랑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슬픈 스토리인데, 결혼도 이제 하고 애도 낳았지만 굉장히 급작스런 이별을 한 적도 있어요. 굉장한 엄청난 그 상실감을 경험한 적도 있고요. 또 그런 상실감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 그러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써 나와 이별을 해야 되는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막 제가 카톨릭 신자였는데 이 신부님한테 제가 이제 이 카톨릭 교회에 이제 말은즉슨 여자 교황과 흑인 교황이 나타나면 내가 다시 이 성당에 오겠다. 근데 아직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남기고 이제 방탕한 길을 접어들어서 그때 정말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 이상한 건
이 사랑의 상실이 저한테 다른 페이지의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바닥을 친 거죠. 바닥을 치고 이제 지금 이제 남편을 만나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15년이라는 세월을 되게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살아온 거예요. 그게 이제 제 사랑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연애 또 사랑 경험이라면 조금 경험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들다 보니까 조금 제 예전 생각도 많이 나고 그 안에서 선생님들한테 그냥 좀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를 영화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봄부터 제가 얘기를 하면요. 그 알랭드 보통이라는 수필가가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저는 이 사람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에 관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보아주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는 제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며 사랑을 받기 전에는 온전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랭드 보통이 얘기했거든요. 즉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냐, 봄의 사랑이라는 게 뭐냐, 내가 살아있다는 거,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이유를 붙이지 않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병이죠. 이거 병이에요. 왜냐? 아니, 아까도 제가 이렇게 샤브샤브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연애할 때는 남편이 지방 출신인가 아무렇지도 않죠. 예,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영남 지역에서 사실은 교편을 잡고 있어서 가보니까 이 영남 남자들, 뭐 세 마디만 한다지만 세 마디 이상합니다. 봤더니 자잘한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박력 있고 책임감 있고 멋져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해보세요. 1년에 2번씩 하루에 8시간 거리는 거리를 운전을 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가는 것만. 근데 삶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연애할 땐 그런 거 하등 안 중요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연애했어요? 이상하신 분이에요. 아닐걸요. 네. 즉 연애할 땐 좀 제정신이 아니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도대체 그 연애가 제정신이 아니냐 하는 건 뭐 여러 뭐 얘기하잖아요. 뭐 도파민이 나왔다, 뭐 2년 만에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망상이에요, 망상. 그러니까 지각적 왜곡과 그 망상 환청이 그게 정신병의 주요 증상이거든요. 근데 그 증상이 사랑을 할 때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요. 그런 걸 봐서는 이게 아마 정신병적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나오는 화학 물질이 나오는 게 틀림이 없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뇌과학자들도.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선생님들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면서 사랑하는 건 너무 재미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봄의 사랑, 20대의 사랑, 젊었을 때의 사랑은 되게 제가 볼 때는 계산적이지 않고 혹은 우연적이고 또 정신병적이고 상대방한테 몰입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 그거에 대해서 겁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결혼할 때가 되면 다 계산기가 나와요. 그게. 전 제정신을 차리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 시기가 있어야지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거죠. 이것과 연관돼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영화가 500일의 썸머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500일은 사랑이 딱 지속되는 시간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그 도파민이 나온다는 2년 혹은 1년 반 그 시기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어떤 한 남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 상태나 심리 상태가 너무 정말 재밌게 아시죠? 조셉 고든 아시죠? 조토끼.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목에 있는 점이 154일에는 하트 모양이었는데 344일째가 되면 바퀴벌레 모양으로 바뀌는 거. 이런 일이 일어나죠. 즉 사랑이 사실은 일종의 착각에 기반하는 거라는 거. 착시, 착각, 지각적 왜곡, 망상 같은 것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랑에 빠지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톰과 서머는 처음에는 둘이 같다고 생각해요. 둘 다 에어로스미스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 톰은 건축을 꿈꾸지만 그 카드를 쓰는 굉장히 좀 서정적인 면이 있는 그런 조토끼가 좀 그래 보이지 않아요? 좀 이렇게 섬세한 남자잖아요. 아마 조토끼가 아마 게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성애자니까 그런 우리 느낌이 없지만 되게 섬세해 보이는 남자잖아요. 근데 이 서머는 엄마가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했어요. 그래서 사랑도 안 믿어 사실은. 그러던 여자예요. 되게 좀 쿨하고 뭐 이런 여자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나비브로치, 나비핀 뭐 이런 것들, 즉 뭐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상징적인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는데 어떤 영혼, 예, 이런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데 겉으로는 회의적인데 막 그런 거 달고 다니는 그런 쿨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사람인데 처음엔 같다고 착각들을 해요. 다들 그렇게 시작했죠. 되게 비슷했죠. 취향 비슷하지 않았어요? 예, 저는 야구하는 거 좋아하는 거 똑같다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거가 있었어요. 정신분석학에서 첫사랑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랑에 빠지라 마라가 아니라 심리학자로서 제 사랑의 역사의 시작을 돌이켜보면 왜 하필 왜 그때 왜 그 사람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항상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케임브리지에서 학위를 딴 후에 내 앞에 나타났으면 그럼 그 사람하고 사랑에 빠졌을까? 우리가 사랑을 했을 때는 학부생들이었거든요. 그러면 나와서 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 진짜로요. 진정으로요. 아주 이 재미있는 얘기인데 제가 근데 그 남자를 어떻게 단념했는 줄 아세요? 그 남자가 준 판타지를. 예. 애를 넷을 낳았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소식을 들은 후 바로 마음을 접었어요. 저는 정말 애는 넷을 못 낳아요, 정말. 네. 바로 마음을 접게 됐는데, 이런 현실적인 어떤 직면을 하기 전까지는, 예, 사랑은 판타지란 말이죠. 근데 이제, 프로이드나 이런 다른 정신분석학자들이 결국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요. 그 첫사랑을 자신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때 왜 그 남자와 왜 사랑에 빠졌는지를.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기가 결핍된 것을 투사하는 거울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을 가장 잘 메꿔줄 거라고 착각이 드는 사람이 바로 아마도 첫사랑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첫이란 말 때문에, 첫이란 말 때문에. 첫눈, 첫사랑, 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뭔가를 계시할 때, 우리가 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계시하려고 드는 그 역동은 틀림없이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남자, 그냥 여자가 아니라 나의 깊은 결핍과 무의식을 건드리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지는 쌍년이 될 수밖에 없고, 네, 편집해 주세요. 첫사랑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그럼 이런 얘기예요. 필연적으로 실패하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선생님 저는 첫사랑하고 결혼했어요. 그게 성공인 줄 아세요? 네. 그건요 완전히 다른 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결혼은. 예? 첫사랑은 둘 중에 하나로 실패에 끝나요. 물리적으로 헤어지든지 결혼이라는 완전히 다른 페이지로 가서 첫사랑을 완전히 변질시켜버리든지 상하게 하든지, 예, 둘 중에 하나로 끝나버릴 운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국민 첫사랑 건축개론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를 한번 만나보기로 해요. 이 영화의 카피는 우리는 언젠가 모두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라는 게 카피예요. 네, 이런 거죠. 자, 언제 첫사랑을 찾아다 나섰어요? 잘 생각해봐요. 나는 이게 굉장히 난 재밌다고 봐요. 여자들은 이제 보통 여자들이 차고 남자가 체인 관계가 많잖아요. 아니에요? 네, 차였어요? 보통들 여자들이 차요. 한 보통 20살쯤, 21살쯤 시작했나요? 아니에요? 언제 개시했어요? 사랑을? 언제 뚜껑을 땄나요? 이 초콜릿 상자를?
그랬을 때 보통 여자들이 이제 많이 차죠. 근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 남자들한테는 이 너무 적수가 많은 거죠. 지금 위탁번에 선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 오빠 뭐 그쵸, 인터넷에서 만나는 무슨 카톡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너무 유부남까지 너무 적수가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대학교 1, 2학년 남자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자에 대한 열등감도 많을 수밖에 없고 오해도 많아요. 두 번째, 사랑을 안 해봤잖아요. 서툴죠, 당연히. 사랑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사랑의 일주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일단. 그 다음에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는 건지 사랑하는 건지 육체적으로 끌리는 건지 육체만 사랑하는 건지 뭔지를 정말 헷갈려해요. 예. 그리고 감정도 굉장히 부글부글 끓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알 수도 없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거의 제가 볼 땐 실패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첫사랑이 실패했다는 건 너무 당연지사라는 거예요. 그럼 첫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아느냐? 저는 오히려 제가 알았던 건 제가 참 미숙한 사람이구나. 저는 정말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할 줄 알았어요. 첫사랑이랑.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저는 8학번이에요. 네. 지금 아니에요. 네. 20살 때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남자가 싫어지더라고요. 난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남자가 싫어질 수가 있지? 난 그게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잘못이지? 전 처음에는 걔가 잘못인 줄 알았어요. 걔가 당구장에서 나를 세워둬서 2시간 동안. 뭐 이런 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굉장히 미숙한 사람이고 감정 통제도 잘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사는 거에 자신이 없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남자랑 같이 살아서 뭘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남자인가 하는 그런 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수지가 왜 그러면 쌍년이 되느냐? 제가 나중에 보니까 여자는 말이죠. 첫사랑을 자기가 무슨 이혼할 때, 사랑이 깨졌을 때, 이런 때 찾아가요, 남자를. 왜? 나한텐 사랑받았다는 기억만 남아있으니까. 근데 여성 동지들, 남자는 그 기억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했으나 투자했으나 불량주. 예, 성과 없이 끝난, 심지어 자보지도 못하고 끝난, 예, 이 불량주예요. 차버린. 그쵸.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건에 대한 남자와 여자의 15년 후 기억이 절대 같을 수 없어요. 즉 남자는 어느 때 여자를 찾느냐? 내가 뭐 사장이 됐다던가, 그쵸? 내가 뭐 학위를 땄다던가, 내가 뭐 경향신문 기자가 됐다던가, 뭐 성취를 했는데 이 성취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내가 차버린 여자라도 내가 만날 자신이 있을 때 여자를 찾아요. 무엇을 갖고? 사랑의 기억이 아니라 차인 기억을 갖고, 네가 차인, 내가 이렇게 됐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완전 동상이몽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남자가 날 예전에 사랑했었어.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줄까? 예, 그 남자 곁에 딴 여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여성 동지들 첫사랑을 자기가 의존하고 싶을 때, 위안을 받고 싶을 때, 계속 사랑을 하고 싶을 때,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해 줬으니까 계속 나를 사랑할 것 같을 때, 만만해 보일 때 찾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그 남자는 다른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건축학계로는 첫사랑의 복원이라는 테마를 다루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집을 다시 짓는다라는 건 첫사랑의 기억을 다시 복원한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첫사랑에는 이미 시간이라는 함수가 개입이 되면 굉장히 다른 기억의 색깔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한 여자가 자신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그래서 사랑의 습작이죠. 어떻게 보면 습작을 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첫사랑의 의미가 아닐까. 그러나 그 첫사랑은 늘
내 자신의 욕망이 던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결핍이 던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빠 같은, 우리 엄마 같은, 내가 받지 못한, 내가 형제 간의 경쟁에서 실패했던, 그러나 그것을 보상해 줄 것 같은 그 모든 욕망이 던져지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투명하게 보기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의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그거를 깨졌어요. 깨진 거 말고 이제 더 가는 사랑이 있죠. 언제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랑 자기로 결심했나요, 여러분들? 왜 필이면 그 남자와 자기로 했나요? 술 취해서? 연애가 무르익게 되면 여러 가지 상태가 돼요. 일단 돈도 합쳐서 써보고요. 그렇죠? 동거 안 해봤어요? 동거? 근데 어찌됐든 연애가 무르익게 되면 자아경계가 불분명해져요. 내게 그 사람께 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내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되거든요. 혹시라도 안 자고 로맨스만 이런 분 계세요? 네? 혹은 거꾸로 서로 감정적인 유대는 없는데 몸만 섞으세요? 이거는 둘 다 제가 볼 땐 반쪽이에요. 반쪽. 저는 진짜 제가 상담을 25년을 했거든요. 네? 근데 25년간 상담하면서 한 가지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요. 안 자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녀 관계에서. 부부도요. 부부관계 체킹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실례지만 부부관계를 한 일주일에 얼마나 하세요? 이걸 물어봐요. 근데 그 뭐 남의 성생활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몸을 섞는다는 건 남녀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즉 사랑의 어떤 요소 안에는 분명히 나의 아이를 저 사람과 갖고 싶은, 내 몸을 섞고 싶은, 혹은 내 체액과 시간을 나누고 싶은 그런 욕망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름의 사랑인 거죠. 행동이 앞서거나 뭐 동거나 결혼이나 영속적 합일이나 되게 좋아요. 이때쯤 되면 되게 좋아야 해요. 왠지 아세요? 이때의 기억을 갖고 거의 평생을 삽니다. 진짜예요. 예. 그 다음부터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애가 져야죠. 애 빽빽대죠. 울죠. 돈 벌어야죠. 아까 말했죠. 1년에 2번씩 8시간씩 운전하면서 시댁에 가야죠. 그죠? 예. 제일 괴로운 건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그 사내가, 그 각시가. 그래서 안 좋아질 수 있는 시츄에이션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 화끈하게 좋아야 돼요. 정말. 즉 우리가 살면서 제가 아까 뭐 제 트라우마 얘기도 했는데 트라우마라는 걸 참 비껴가기가 어려워요. 이게 우연이라는 악마의 방문을 안 받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결국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결국 그거는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의 홍수 속에 가라앉히는 수밖에 없어요. 트라우마를 영원히 제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트라우마를 묻을 수 있거든요. 묻고 사는 편이에요. 그랬다가 하면 어떤 때는 그게 다시 촉발이 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나마 우리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좋은 기억의 홍수 속에 나쁜 기억을 가라앉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 정말로 눈치 안 보고 화끈하게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기억에 저금을 많이 해두는 게 나중에 미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꺼내볼 수 있는 기억이 없다면 그 커플은 참 가난한 커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건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제가 볼 때. 저는 뭐 남편이랑 반지하 새방에도 살고 웃긴 얘기가 많았어요. 이제 반지하 새방에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지하 새방 앞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럼 이렇게 보면 우리 안방이 보여요. 그럼 남편이랑 여름에 졸라리 싸우는 거야. 남편은 문 닫고 옷 벗고 자든지 문 열고 옷 입고 자재. 그럼 제가 그러죠. 아니 무슨 가난한 게 죄예요 지금? 이 여름에 나는 문 열고 옷 벗고 자겠다. 이러고 싸우는 게 이제 가난이죠. 근데 그런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말로 기억이 가난하면, 즉 이 남자를 만나면서 아무리 연애를 해도 확신도 없고 좋은 기억도 적은 것 같고 내가 그 남자 앞에 가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면 이 연애는 굉장한 적신호인 거예요. 그 연애는 죄송하지만 결혼을 해도 구제가 될 가능성이 참 적어요. 그래서 지금 왜 그 신문을 지면을 오르내리시는 그 왜 임신을 했다 안 했다 이러시면서 계속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 두 분의 그 양가 감정과 애증이 정말 지독한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정말 걱정돼요, 진짜로. 지금 참 화끈하게 좋아야 될 시기에 왜들 저렇게 자신의 그 문제에 얽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할까. 그 관계는 굉장히 적신호가 많은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남자를 만나거나 어떤 여자를 만나면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 남자 앞에만 가면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은 그래도 좀 확신이 들고 좋은 기억이 많은 관계라면 그 사랑은 아마도 이 결혼을 해서도 많은 청신호를 갖고 시작하는 관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의 사랑이란 정말 뜨겁게 화끈하게 눈치 안 보고 좋고 신나고 재밌고 황홀하고 또 같이 살고 싶을 때 같이 살아도 보고 전 이래야 된다고 봐요. 네. 새끼는 넘어갈게요. 이 장면만 보도 아시겠죠? 어떤지? 네. 새끼가 얘기하는 건 간단해요. 이제 이 영화에서는 마작이라는 걸 하는데 이 영화는 이제 게임 색이라는 게 뭐예요? 러스트 자기 욕망이잖아요. 근데 개라는 게 뭐냐면 감시, 시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첫 장면, 제 새끼의 첫 장면 잊혀지지가 않은 게 그 진돗개 같은 아주 무서운 세퍼트죠, 세퍼트 개가 이렇게 뭘 감시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 영화가. 이 영화의 커션에 관한 상징이거든요, 그게. 네, 누군가가 날 감시하는 시선에 혹은 아버지의 법에 규칙에 이런 그물망을 뚫고 사실은 살이라는 게 육체로 만든 본드거든요. 이 본드 없으면 남녀관계 접착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본드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심지어 스파이가 죽일 대상인 그 일본에 그 충성하는 이 장군하고죠. 정말 매국노죠. 매국노와 스파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개라는 관점에서 보면 법칙과 그물망, 그러니까 시선의 그물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두 사람도 육체라는 이 강력한 본드 때문에 접착이 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그 500일이 지나가요. 네. 한 100일 때쯤은 또 같이 살았다고 쳐요. 이제 1년 살고 2년 살고 이제 500일이 드디어 600일이 되고 지나가요. 그럼 사랑이 이제 가을에 들어서죠. 가을에 들어서는 사랑엔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나요. 이 사랑이 평범하게 돼요. 세상에나. 부모도 버릴 것 같고 종교도 버릴 것 같고 다니던 학교도 휴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뭐 돈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다 극복해서 넘어설 것 같던 이 사랑이 평범해지죠. 이 남자가 평범해지죠. 이 여자가 평범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연인 사이에는 단 하나 연골고리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 근데 이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고요? 사랑은 완벽할 수 있어요. 사랑 완전체죠. 근데 그걸 쓰는 인간이 너무 불완전해요. 즉 비유를 하자면 칼이나 총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완벽한 도구예요. 그죠? 그러나 그걸 쓰는 인간이 불완전해서 사람을 관역이 빗나가기도 하고 사람을 못 죽이기도 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부모가 자식 간의 사랑, 연인의 사랑, 사랑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완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쓰는 우리는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예요. 따라서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느끼죠. 질투. 제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열등감. 예전에 어떤 남자가 저한테 여대를 가래요. 대학원은 꼭.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왜 내가 여대를 가야 됩니까? 대학원은 그랬더니 그래도 여대를 가는 게 좋겠대요, 자기는.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헤어졌죠. 네. 아니, 여대를 가서 안전한 건가? 모르겠어요, 나는. 예, 뭐 열등감, 권태, 편견, 주변 반대, 오해, 분노, 등등등등등등. 와유, 헤어질 이유는 너무 많아요. 예, 그죠? 게다가 이제 여러분의 지각적 왜곡도 끝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정말 빨리 끝날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가을의 사랑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거시적 관점, 그러니까 미시적 관점에서는 다 다른 사람이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어떤 패턴이 있었을걸요? 아니에요? 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좀 양성적인 사람이죠. 근데 제 깊은 더 그림자를 보면 저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면도 있고 또 불완전한 느낌도 있고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귄 남자는 최대 안정적인 남자예요. 이상하게, 기이하게. 제가 막 그런 남자 사귈 것 같죠? 뭐 주변에 뭐 영화 감독도 많았어요. 영화 감독 여기 영화판에 있었잖아요. 예. 그런 남자 만나면 불안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불안정해. 나도 불안정해 죽겠. 나도 떠돌아다니는 대륙인데 나랑 같이 연애하는 남자까지 서로 떠돌아다니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결국엔 보면 오래가는 남자들은 다 안정적인 남자들이야. 그렇더라고요. 그게 제 패턴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선택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져요. 안정적인 남자를 선택하면 뭐가 괴로워요? 안정적이라서 괴로워요. 수용이 안 돼요. 감정이 안정적인데. 네. 네, 그쵸? 이거 봐요. 여자가 이쁜 게 중요해. 이쁜 게. 그래서 이쁜 여자를 진짜 원했어. 그래서 이쁜 여자를 다행히 얻었다. 근데 문제는 세월이 가면 그 여자가 안 예뻐져요. 그냥 평범해요. 아무리 이쁜 여자를 데리고 살아도 그 여자가 그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자기가 그쵸 더 이쁜 여자가 생겨나요. 괴롭죠. 자기가 선택한 바로 그것 때문에 괴로워져요. 이상한 건. 예. 그러다 보면 패턴이 생겨나요. 비슷한 사람을 만나거나 비슷하게 헤어져요. 그래서 연장전도해요. 그리고 새로운 다짐, 새로운 기대, 새로운 활력을 찾으려고 결심을 하죠. 근데 아시죠? 연장전은 왜 어려웠냐? 책을 2번 읽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쵸? 똑같은 책을 2번 읽는 일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결혼 생활은 그걸 한 50번 내지 500번은 읽어야 돼요. 똑같은 책이라고 생각되는 책을. 힘들겠죠? 예, 그래요. 그럼 드디어 우리는 겨울에 이르죠.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하죠. 좀 더 나은 대안이 있는 것 같죠. 얘만 아니면 내 팔자가 필 것 같죠. 인연만 아니면 시너지 효과가 안 나는 것 같아. 이건 운명이 아닌 것 같아. 가치관은 충돌이 돼. 근데 더 좋은 대안이 나타나. 이쯤 되면 이제 그림자도 막 튀어나와요. 때리거나 맞는 수도 있고요. 보복도 있고요. 이럴 수가 없어. 이 사내는 이럴 수가 없어. 내가 아는 사내가 아니야. 아마 가장 헤어질 때 많이 드러나는 증세는 같이 있어도 외로운 게 제일 참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분명히 같이 있어. 그럼 안 외로워야 되잖아. 그러려고 같이 살고 난리를 쳤는데. 근데 같이 있는데 더 외로워. 이쯤이 되면 이제는 헤어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가 시작하죠. 원하는 걸 들어주고 잘해주는 거, 좋을 때 좋은 건 되게 쉬워요. 즉 사랑을 사랑하거나 연애할 때 좋은 건 되게 쉬워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어렵대요. 이놈에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하고 같이 오래 살려면 오래 살아봤더니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원하는 것 한 가지는 상대방이 들어줘야 되고요. 너무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상대방도 나한테 너무 원하는 것 한 가지는 내가 들어줘야 되는 것 같고요. 거꾸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는 것 한 가지는 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는 것 한 가지는 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서 너무 좋아하는 한 가지는 그래도 충족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는 한 가지는 서로 안 해야 관계가 깨지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 종교든 사랑이든 경제적인 거든 뭐든.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원치 않은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야. 절대로 늦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근데 나는 12시야 벌써. 신데렐라의 시간이야. 어쩌면 좋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게다가 가르쳐주지도 않아. 언제 헤어져야 되는지, 이 사랑은 헤어져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부모님도 선생님도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저 수학, 국어, 그죠? 드립다 가르쳐줘요, 영어. 그런데 아무도 사랑이나 감정과 같은 건 하나도 없어. 그런 건 누구도 안 가르쳐줘. 매일매일 거기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치통처럼. 그렇게 되죠. 사랑은 되게 양면적이에요. 사랑은 달지만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사랑은 되게 웃긴 게 사랑할 때 끔찍하게 좋았던 기억은 헤어지는 그 순간부터 다 비수로 나한테 돌아와요. 같이 갔던 극장, 함께 했던 커플링, 함께 썼던 머그잔, 함께 찍었던 사진. 요즘 또 SNS에 게다가 올리지. 멍창 다 비수가 돼서 나한테 돌아와요. 사랑이 깨지는 그 순간. 즉 사랑 자체보다 더 괴롭히는 건 사랑에 대한 기억이에요. 이 영화는 보려고요. 좀 아무리 늦어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랑의 기억을 지우고 싶다. 사랑의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같이 갔던 극장에도 안 가고 싶어. 근데 그 근처에는 얼씬도 안 했어.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부분만 도려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감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감독은 미친놈들이에요. 네, 있어요. 네, 있습니다. 미셸 공드리 감독이 만들었던 이 이터널 선샤인이라고 벌써 10년이 더 됐네. 세상에 이 영화가 어제처럼 생생한데. 이터널 선샤인 오브 더 스팟레스 마인드란 이 영화는요. 이게 이제 짐 캐리자. 근데 난 정말 정말 재밌지 않아요? 전 짐 캐리의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가 이터널 선샤인이라고 생각해요. 트루만 쇼하고. 근데 둘 다 정극이에요. 로빈 윌리엄스의 가장 위대한 영화 중에 하나가 죽은 시인의 사회잖아요. 그것도 거의 안 웃겨요. 그 다음에 요번에 스티븐 카렐이 폭스캐쳐에 스티븐 카렐 되게 웃긴 사람이거든요. 코미디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존 두폰이라는 사람 역할을 해요. 굉장히 근데 막 열등감 많고 아주 허약한 사내 역할을 해요. 가장 위대한 광대가 가장 긴 그림자를 달고 연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신기하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짐 캐리는 하나도 안 웃겨요. 정극 연기예요. 근데 정말 잘해요, 연기를. 근데 어느 날 어쨌든 짐 캐리가 자기 애인한테 갔더니 케이티 윈슬렛인데, 그래서 이제 조엘인데 클라멘타인이라는 여자한테 갔더니 자기를 못 알아봐요. 딴 남자랑 있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라쿠나 클리닉이라는 데 가서 자기에 연관된 기억만 도려냈대. 사는 데는 아무 지장도 없어. 근데 자기에 관한 기억만 도려냈다는 거야. 이 남자 너무 열받아가지고 빡쳐가지고 자기도 여자에 관한 기억만 도려내기로 해.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한번 영화를 보시죠. 흠없는 마음의 영원한 햇빛. 이게 알렉산더 포프의 시에 나와요. 처녀들의 기도와 처녀들의 제비뽑기와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와 흠없는 마음의 영원한 햇살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시기절의 한 구절이에요. 모두들 그걸 꿈꾸죠. 흠없는 마음의 영원한 햇살. 하지만 이건 쉽지가 않죠. 남자는 결국 여자의 기억을 모두 다 지워버리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제 지우는 순간 깨달아요. 자기 지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막 지우는 과정이거든요. 나를 영원히 기억해줘라는 기억마저 지워버려요.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나요. 둘이 만났던 기차역에서. 그리고 또 똑같이 클레멘타인이에요. 조엘이에요. 이러면서 끝이 나요.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알 수 없죠. 이 영화는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랑의 기억이 다 사라져도요.
사랑의 습관,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이놈의 본능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터널 선샤인이 얘기하는 게 그거일 것 같아요. 사랑의 내용은 지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언제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하고 싶다는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그냥 인간은 사랑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뇌가 잘못되어 있지 않는 한. 예. 사랑을 하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 이거는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 사랑 없음, 죄책감 없음이 사이코패스의 두 가지 특성이거든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면은 사랑의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시 봄이 오죠. 다른 사람을 만났던, 이 사람을 계속 사랑하기로 결심했던 봄이 와요. 이건 넘어갈게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랑은 우리 안에서 처음으로 라면 혼자 끓이다가 라면 2인분 끓이는 체험이에요. 근데 진짜 아시죠? 그거 아시죠? 진정한 카리스마는 어디서 나와요? 진정한 카리스마는 성적 이따위에서 나오지 않아요. 학점 이런 데서 나오지 않아요. 진정한 카리스마는 어느 집 떡볶이가 맛있는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죠? 그걸 진짜 깨달았어야 돼요. 네, 그래서 라면 끓이는 실력은 1인분이 아니라 2인분 끓일 때 진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을 갖고 사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관대한지는 사실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한 것을 오히려 나와 너를 통해서 더 잘 알게 되는데 그때 가장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점이 제가 볼 땐 연애라는 것이죠. 따라서 끌리지 말고 사랑을 하세요. 끌리고 연애 감정은 되게 쉬워요. 단물 빨아먹는 거예요. 쪽쪽쪽. 단물 빨아먹고 또 사랑하고 단물 빨아먹고 또 사랑하고 이러면 이 사랑의 역사는 쌓이질 않아요. 즉 사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사랑은 당신을 위한 나의 일이라고 신보선이 얘기했어요. 시인이. 네. 그쵸? 그거가 참 좋아야 돼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좋아야 해요. 슬프주의자는 사랑에 성공할 확률이 적어요. 그것이 사랑이 내리는 어쩌면 벌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끌리는 건 쉬우니까 사랑이라는 걸 하라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지, 무엇이 싫어하는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서로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죠. 사랑을 통해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달으면 저는 굉장히 좋은 사랑을 했다고 봐요. 상처 입고 그 사람이랑 같이 살아내지 못하더라도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깨달으면 돼요.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랑에 대한 어떤 상실도 경험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랬더라도 지금은,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또 세월이 또 지났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안 죽읍디다 그래도. 참 이상해. 네, 안 죽어요. 안 죽고 살아가더라고요. 살아가는데 그때는 왜 내가 하필 이 남자를 만났을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수만 번도 질문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결국 그 시간도 지나니까 이상한 얘기지만 사랑을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시절에 이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사랑의 타이밍이야말로 사랑의 운명성이거든요. 하필 그 시간에 그 남자를 만난 거. 남편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나 당신 만나고도 좋은 남자 많이 만났어. 그럼 남편도 자기도 마찬가지래요. 근데 왜 하필 왜 그때 이 인간을 만난 거예요. 사랑의 타이밍이 사랑의 운명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통해서 스스로를 볼 수 있다면 그게 아무리 뼈아픈 사랑이라도
사랑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지금은 해요. 그때 너무 아파서 아프고 팔짝 뛰어서 정말 그렇지 않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돼요. 예,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보다 꽤 어려워요. 감성지능에 그쵸? 말도 해야지. 예,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있어야 되죠. 취향도 있어야 되지.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즉 사랑의 기술에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성숙하면 저는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을 발견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제가 어린 시절에 제 착각이었거든요. 20살 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젠 알겠어요. 모자라는 사람을 완벽하게 보는 법을 배움으로써 사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봐내는 힘, 그것만이 사랑에 다시 봄이 오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랑 이후의 삶은 굉장히 지리멸렬한 구석이 많거든요. 삼시세끼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시에 황홀한 로맨스 드라마가 끝난 후에 11시 예능은 삼시세끼잖아요. 예, 똑같아요. 10시에 우리는 황홀한 사랑을 하지만 11시에는 예, 그 다음부터는 지지고 볶는 삼시세끼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불완전한 사람을 완벽하게 보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노력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고요. 이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은 결국 언젠가는 사랑에 확신이 드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을 만나면 알아요. 정말 알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언제 저 모퉁이를 돌아서 나타날지를 몰라요. 35살에 나타날지 40에 나타날지 23살에 나타난 건지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 5분 전까지도 내 우주에는 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봐야 돼요. 사랑을 시행착오를 겪고 지나가고 또 이 사람이 아니다 싶어서 내게 보냈다면 사랑의 기억을 지우기보다는 제가 볼 때 사랑의 확신이 스며들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건 어떤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알게 돼요. 이 사람이구나 하는 걸. 왜냐하면 꽤 좋거든요. 이번 사람은. 꽤 덜 상처를 입고 꽤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못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선 그나마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예, 사랑 다시 해보시겠어요? 네? 네. 그게 오늘 얘기예요. 봄을 기다리는 겨울의 가장 추운 날에 하는 저의 사랑 얘기죠. 네, 여기까지 저는 할까요? 감사합니다.